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 상습 폭행은 물론 성폭행을 당했다는 폭로를 했습니다. 경찰은 신빙성이 큰 것으로 보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행과 성폭행 혐의 간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심석희 선수는 지난달 17일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심 선수를 고소인 자격으로 2차례 비공개 조사했습니다. 또 조 씨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압수해 디지털 감식에 나섰습니다. 심 선수와 나눈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해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압수물 분석 먼저 하고 어느 정도 분석이 끝나면 그때 이제 저희 조사를 하려고 해요. 어쨌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를 해야지 피해자 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증거 관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쇼트트랙 선수들을 상습 폭행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 씨도 조만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조 씨의 폭행 사실과 성폭행 혐의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심 선수가 고소장에서 폭행에 이어 협박과 강압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심 선수가 지목한 폭행 시작 시점은 지난 2011년, 성폭행은 2014년입니다. 2014년은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동안 심 선수는 성폭행 피해를 홀로 품어왔지만 팬의 격려 편지를 받고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는 성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조 씨는 상습 폭행죄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됐고 오는 14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심석희 선수의 고백, 폭로가 나오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체육계의 미투 확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과연 폐쇄성이 강한 체육계에서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이번엔 김상희 기자입니다. 미성년자 시절부터 4년간 성폭행을 당했다는 심석희 선수의 충격적인 주장이 나오자 정부가 부랴부랴 유감 표명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먼저 영구제명 조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중대한 성추행의 경우에도 영구제명하는 등 영구제명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 주도로 비위 근절을 위해 체육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합니다. 3월까지 조사한 뒤 비위가 드러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 이루어졌던 성폭력 가해자의 국내외 체육 관련 단체 종사도 원천 봉쇄할 계획입니다. 모든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징계 상황을 대한체육회나 경기단체 홈페이지 등에 상시 게시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체육계에 특히 2차 피해가 많다고 보고 피해자 지원과 보호 강화를 위한 체육단체 성폭력 전담팀 구성도 추진합니다. 이 밖에 선수촌도 안전하지 않은 만큼 합숙훈련 개선 등 안전훈련 여건 마련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미 몇 차례 나왔던 이런 대책들만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할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투라는 것조차가 체육계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봐야 돼요. 제일 늦은 거고 제일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감춰져 있고 은폐돼 있는 거죠. 정부가 급하게 대책을 쏟아냈지만 폐쇄적이고 집단주의 의식이 강한 체육계에서 과연 성폭력 문제가 쉽게 뿌리 뽑힐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네, 정치권도 국회도 체육계에 만연한 선수 폭행과 성폭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문제가 있는 스포츠 지도자를 체육계에서 영구 제명을 하고 처벌 수위도 높이는 이른바 심석희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심석희 선수의 충격적인 폭로에 국민적 공분이 거세자 정치권도 정부의 대책 발표와 별개로 만연한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해 입법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국민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도자의 폭행과 성폭행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가해자로 드러나면 자격을 박탈하고 체육계에서 영구 제명하는 내용이 뼈대입니다. 안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현행 대한체육회 규정에는 성폭행을 저지를 때만 영구 제명하게 돼 있다며 아예 법제화해서 비슷한 일이 또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지도자의 폭행, 성폭행 행위가 기관 조사 등으로 드러나면 법원의 선고 전에도 지도자 자격을 정지시키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석희 선수의 폭로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충격과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체육계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 및 추가 피해자 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성폭행 문제가 반복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체육계 운영 시스템상의 고질적 병폐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반드시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심 선수의 폭로를 계기로 국회 차원의 체육계 폭행, 성폭행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도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오후 베이징역에서 특별열차를 통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오전 베이징에 있는 경제기술개발구를 시찰한 뒤 한 호텔에서 시진핑 주석과 오찬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 연결합니다. 박혜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몇 시쯤 귀국길에 올랐죠? 네, 김정은 위원장은 이곳 시각으로 오후 2시쯤 베이징역에 도착해 전용 열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베이징역에는 중국 측에서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급이 나와 각별한 예우를 갖췄고 의장대까지 나와 환송식을 거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이 탄 열차가 다른 도시를 들르지 않을 경우 내일 새벽에 접경 도시인 랴오닝성 단둥을 거쳐 북한에 도착하게 됩니다. 네, 시진핑 주석과 오늘 오찬도 함께했다는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전 시찰을 마치고 조우대로 돌아왔던 김 위원장은 12시가 되기 전에 다시 조우대를 빠져나와 유서 깊은 호텔인 베이징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베이징 호텔은 오전 11시부터 주변 통제가 시작됐는데요. 자동차는 물론 사람들의 접근도 모두 막았습니다. 이처럼 경비가 삼엄했던 것으로 봐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곳에서 시진핑 주석과 오찬 회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6월 김정은 위원장이 1박 2일 일정으로 3차 방중을 했을 때도 첫날 환영 만찬을 하고 이튿날 오찬을 시진핑 주석과 부부 동반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오찬에 앞서 오전에는 현장 시찰도 나섰죠? 네, 김정은 위원장은 오전에 베이징 동남쪽 이주항에 있는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베이징 유일의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인데요. 김 위원장 일행은 이곳에서 중국의 대표적인 중의제약 회사인 동인당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350년 역사의 이 회사는 우리에게는 우황청심환으로 친숙한 회사입니다. 네, 회담 내용은 더 구체적으로 들어온 게 없습니까? 네, 중국 정부는 4차 북중 정상회담이 열린 사실만을 확인한 채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룩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시 주석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당연히 회담했을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결과는 발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회담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열린 만큼 이와 관련해서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박희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취임 후 두 번째로 생방송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3년차 구상을 밝힙니다. 기자들과의 즉석 문답에서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관심을 모으는데요.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립니다. 1시간 40분 정도 진행될 예정으로 지난해보다 20분 정도 길어졌습니다. 먼저 20분가량 청와대 본관에서 문 대통령이 집권 3년차 국정구상을 밝힙니다. 경제와 사회 안전망 확보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영빈관으로 이동해 내외신 취재진 200여 명의 질문을 받는데 경제 분야 질문 순서를 맨 앞에 배치했습니다. 지난해처럼 문 대통령이 직접 질문자를 정합니다. 질문을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만 선택해서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질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자는 20여 명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회견에선 대통령의 시선을 끌기 위해 두 손을 모두 들거나 평창올림픽 마스코트 인형까지 등장하는 등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보라색을 입고 나온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 등 노동정책 후퇴 논란이 제기된 데다가 일자리 만들기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 대통령 국정 지지도도 지난해만 같지 않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숨고르기를 하고 있어서 더 아픈 질문들이 예상됩니다. YTN은 문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을 생중계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에게 정책실장뿐 아니라 비서실장도 경제계 인사를 만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노 실장이 산업계와 교류도 많이 해봤고 정책의 발근이 역할을 해달라며 과거처럼 음습하다면 모를까 지금 정부에선 당당하고 투명하게 만나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정무비서관과 춘추관장 등 비서관 6명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새 정무비서관에는 복기왕 전 아산시장을 임명했고 춘추관장에 유송화 제2부속비서관이 이동했습니다. 제2부속비서관 자리에는 신지연 해외언론 비서관을 임명하고 해외언론 비서관에는 김혜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를 임명했습니다. 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가 9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18년 연간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는 9만 7천 명에 그쳐서 10만 명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연간 31만 6천 명의 취업자가 증가했던 것과 비교할 때 21만 9천 명이 감소한 것으로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로 8만 7천 명이 감소했던 지난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자, 이렇게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과 실업률이 악화한 것으로 나왔는데 특히 30대와 40대 고용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또 자영업자와 임시, 일용 근로자가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일자리 확대에 전력 투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130여 개 공공기관의 채용 정보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박람 회장입니다. 한 발 빠른 취업을 희망하는 고등학생과 구직 활동이 한창인 20대가 대부분인 가운데 30, 40대도 눈에 띕니다. 이제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아무래도 안전성이나 그런 제 했던 일이 이제 공공성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늦은 나이에라도 지금 다시 취업하고 싶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와 공공행정, 정보통신업종의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0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과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은 고용 부진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도매와 소매업 취업자는 7만 명 이상 줄었고 숙박, 음식점업은 4만 5천 명 감소했습니다. 파견 인력이 많은 사업시설관리와 임대서비스 업종도 6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비교적 질이 좋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만 6천 명 감소하며 3년 연속 취업자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와 40대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각각 6만 1,000명, 11만 7천 명 감소했습니다. 특히 40대 취업자 수는 지난 1991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자영업자의 타격이 커 지난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8만 7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또 상용 근로자는 34만 명 이상 증가한 반면 임시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는 20만 명 가까이 취업자가 줄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고용 부진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올해 정부의 목표인 15만 개 일자리 창출에 전력 투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성과를 내야 될 그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핵심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갈등과
반도체 수출 둔화 등 나라 안팎의 경제 상황에 비춰볼 때 고용 개선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용의 양이 급감했을 뿐만 아니라 30, 40대 취업자가 급감하는 등 이 질도 상당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 글로벌 경기 문제가 좀 만만치가 않고 기업의 신성장 동력 투자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증가 기대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서비스 산업 활성화와 함께 확장 재정을 통해 청년과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올해 공공기관들이 정규직 신입사원을 2만 3천여 명 채용합니다. 또 올해부터 고졸 채용 목표제가 도입돼 공공기관의 전체 고졸 학력자 채용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2,200명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철도공사의 채용 규모가 1,855명으로 주요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가 지난 7일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는데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2017년 12월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선 TF에서 논의된 사항이라고 하지만 노사정 간 제대로 된 논의는 사실상 없었다. 노사위원들이 의견만 제출했지 실제 논의한 것은 6대 의제 중 산입범위 1개뿐이었다. 이와 같이 사회적 논의 없이 국회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제13조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최저임금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를 하도록 최저임금위원회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계약 법안 추진을 위해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사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요식행위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히 반대한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혁 논의를 당장 중단, 철회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보장해야 한다. 만약 개혁 법률이 처리를 강행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출석에 앞서 대법원 기자회견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와 현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례 없는 특권을 바라는 제왕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출석에 앞서 대국민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조사를 받는 검찰청사가 아닌 대법원입니다. 오전 9시쯤 자신이 일했던 대법원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생각을 밝힌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겠다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 수준으로 안전조치를 대비한 검찰 포토라인에선 입을 열지 않겠다는 태도로 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사전에 요청하진 않았지만 대법원 내부 로비라면 만약의 충돌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요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하기 직전에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 앞서 검찰에 불려나온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검찰 포토라인에서 소회를 밝혔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청와대가 아닌 자신의 집 앞에서 이른바 골목 성명을 읽었습니다. 검찰의 태도는 더 이상의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봐.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의 일방적인 회견 추진은 검찰 포토라인에서 발언하는 사상 초유의 일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제왕적 발상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영장 청구까지 고려하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동시에 자신이 몸담았던 법원 후배들을 자극해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시위성이 강하다는 평가입니다. 대법원은 현재까지 양 전 대법원장 측과 어떠한 협의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대법원이 허용하지 않으면 정문 밖에서라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시위대와 충돌 등 돌발 상황도 예상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지인의 별장 등에서 두문불출하면서 한 번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안 전 지사는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비공개 재판 원칙에 따라 드릴 말씀이 없다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일 첫 재판을 받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일 때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지난해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이런 의혹 등을 제기한 상대 후보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습니다. 정신과 진료 중 임세원 교수를 숨지게 해 공분을 샀던 피의자는 망상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이 잠정 결론 지었습니다. 피의자는 여동생의 신고로 강제 입원을 했던 전력도 있었는데요. 당시 담당 의가 임세원 교수였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모자를 푹 눌러쓴 피의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다가 임세원 교수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살 박모 씨입니다. 박 씨는 검찰로 이송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세원 교수 왜 살해하셨습니까? 고인에게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경찰 조사에선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로 일관했습니다. 병원에서 자신의 머리에 폭탄을 심었는데 이를 제거해주지 않아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겁니다. 경찰은 박 씨가 이른바 조울증으로 불리는 양극성 정서장애를 앓던 중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15년 여동생의 집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동생의 신고로 강북 삼성병원에 강제 입원당했고 이때 담당 의사가 임세원 교수였습니다. 강제 입원시킨 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 기간 중에 머리에 폭탄을 심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경찰은 박 씨가 지난달 31일 임 교수를 찾아갈 때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박 씨는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박 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분석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힐 방침입니다. 또 필요하면 정신 감정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정신과 의료진들의 경우 일상적으로 환자가 벌이는 폭행과 폭언의 90% 정도를 신고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의료진은 흔하게 폭행 등을 당하지만 10분의 1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묻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 이사장은 현재 보호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선진국에서 간호사 1명이 환자 6명을 관리하는 반면 한국은 13명을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피의자는 큰딸이 작은딸을 폭행했다고 지목했지만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와 주변 진술 등을 토대로 엄마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첫날 4살 딸을 화장실에 가두고 방치해 숨지게 한 33살 이모 씨. 검찰로 넘겨지기 전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툭툭 치기만 하신 건가요? 후라이팬으로? 때렸다고 하는데 주장. 딸이 때렸다고 주장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 씨는 최초 폭행이 없었다 해서 머리에 다량의 혈종이 있다는 부검 결과가 나오자 프라이팬으로 툭툭 친 적은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머리에 상처를 낸 가해자로 큰딸을 지목했습니다. 본인이 친 거는 인정해요. 근데 세게 친 한 번이 큰 딸이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큰딸이 주의력 결핍 행동 장애가 있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엄마의 폭행 상황을 프라이팬 등 도구까지 설명해 신빙성이 있다는 겁니다. 엄마가 프라이팬을 쳤다 이런 얘기를 해요. 좀 더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요. 보건 결과 나오고 난 다음에 머리 때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그럼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야죠. 다만 다른 두 자녀에 대한 폭행이나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아동보호기관과 함께 남은 두 자녀를 보호, 관찰하면서
지자체 등을 통해 경제적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오늘 오후 6시쯤 서울 광화문 인근 도로에 있던 개인 택시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5분 만에 꺼졌지만 택시기사 65살 임모 씨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임 씨가 차 안에서 스스로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외국으로 도주했던 50대가 10개월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경찰청 외사국은 지난해 3월 일본을 거쳐 태국으로 달아났던 51살 A씨를 오늘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압송했습니다. 성폭행으로 실형을 산 뒤 2014년 출소한 A씨는 7년간 위치 추적 장치 착용 명령을 받았지만 4년 만에 전자발찌를 자르고 태국으로 도피했다가 우리 측 요청을 받은 현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네, 법원의 신일철 죽음 한국 자산 압류 명령이 포스코와 합작을 한 P&R 측에 전달이 돼 명령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신일철 죽음 압류 명령 서류가 오늘 오후 P&R 측에 송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일철 죽음은 P&R 지분 8만 1,075주 4억여 원어치에 대해서 매매나 양도 등의 처분을 전혀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 조치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첫 대응 조치로 우리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수은 주일 한국 대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일본 외무성에 서둘러 들어갑니다. 신일철 죽음 옛 신일본 제철의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일본 외무성 측이 부른 겁니다. 이 대사와 만난 아키바 다케오 외무성 차관은 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어 최근 한국 법원의 판결과 압류 승인 등 일련의 조치는 당시 협정에 위반한다면서 한일 양국 간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그 한일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상황 관리를 잘 해나갈 그런 노력을 서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강경하게 나선 것은 우리 법원의 압류 승인을 사실상 일본 기업 피해가 발생하는 시점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말 우리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이후 반발해온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게 되면 즉각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大法院判決以来、適切な措置を講じることを求めてきました。しかしながら現在に至るまで韓国政府による具体的な対応は取られておりません。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해석이나 실행에서 문제가 생기면 외교 경로로 해결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첫 대응 조치로 한일 양국 간 협의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위안부 문제를 놓고 우리 정부가 일본에 협의를 요청했을 때 일본의 무대응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어 징용 배상을 둘러싼 양국 협의가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3국 위원도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설치 논의를 제안하고 이마저도 불발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법원의 첫 번째 징용 배상 판결에 일본 정부의 첫 번째 대응 방침이 정해지면서 위안부 합의 문제와 레이더 갈등까지 겹친 한일 관계는 더욱 험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열입니다. 네, 베이징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 무역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예상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경우 새해 벽두부터 제기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도 조금은 가라앉을 전망입니다. 강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날짜를 하루 연장해가며 무역 협상을 벌인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계산 싸움이 일단 끝났습니다. 양측은 베이징에서 열린 사흘간의 차관급 무역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귀국길에 오른 미국 대표단의 테드 맥키니 농무부 차관은 좋은 며칠이었다고 짧게 언급했습니다. 중국에서 어느 정도 양보를 얻어냈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트위터에 예고한 대로입니다.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 중국은 미국의 천연가스와 콩 등에 대한 수입을 늘릴 전망입니다.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중국 정부의 기업 보조금 축소도 예상됩니다.
那么是不是延长就一定意味着这个磋商是一个艰难的过程？磋商肯定是双方都要付出一些努力的。我只能说，磋商延长它意味着双方是更加认真的，确实是在很认真的在进行这次磋商。 G2의 협상이 일단락됐다는 소식이 실시간으로 전해지면서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올랐습니다. 아직 협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양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일각에서 중국 정부가 불만족스러워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중 모두 국내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에 타협과 절충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직장인이 지난 1년 동안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8시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1년 동안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현금 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항공권은 출국 16주 전에 예약해야 가장 저렴하고 11월과 3월, 6월에 저렴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행 검색 엔진 스카이스캐너는 최근 3년 동안 한국인 여행객이 검색한 22개국 해외 항공권 요금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권을 구매할 때 16주 전에 예약하면 평균 12% 저렴하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권이 가장 저렴한 달은 11월이었고 3월과 6월에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았지만 추석 연휴가 있는 9월과 여행 성수기인 7, 8월은 비교적 비쌌습니다. 정부가 도시 지역에서는 외국인에게만 빈 방을 제공할 수 있게 제한된 숙박 공유를 1년에 180일까지는 내국인에게도 빌려줄 수 있게 허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늘 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확정하고 1분기 안에 관광진흥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연 180일 이내로 제한한 건 숙박 공유가 전문 숙박업으로 변질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네, 방금 본 영상의 주인공이죠. 한때 프로야구 팬들 사이에서 뭐 지금도 그렇게 부르겠습니다만 양신 이렇게 불리고 있는 양준혁 야구재단 양준혁 이사장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영상 이런 거 옛날 모습 나가면 좀 어떠세요? 저 감회가 새롭고요. 네. 편집을 아주 좀 잘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어떤 좋습니다. 점이 좀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예. 나간 영상 중에. 예, 또 뭐 우리 그 특히 자선 야구 했던 거, 또 그리고 제가 그 멘토르 야구단이라고요. 이제 다문화 가정 아이들 그리고 저소득층 또 탈북민으로 그 자녀들로 구성된 또 그 야구팀 유소년 야구팀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네. 그런 모습이 이렇게 또 스쳐 지나가니까요. 되게 네. 좀 감회가 새롭네요. 사실 뭐 양준혁 이제 이사장이라고 불러드려야 되는데 양준혁 씨를 생각하면 사실 은퇴라는 말이 그렇게 잘 어울리지는 않아요. 그동안 활동을 여러 하셔서 그런지 가장 최근에 힘을 줘서 좀 활동하고 계신 분야가 아무래도 재단 일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제 재단 일을 뭐 은퇴하고 나서 사실 좀 지도자 길을 갔었어야 되는데요. 또 이제 그 좀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네. 또 재단 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야구 해설도 하고 또 예능도 하고 뭐 선수 때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바쁘게 더 네. 열심히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한참 활동했을 때 야구 팬들은 지금 나중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도자 얘기 말씀하셔가지고 해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반가운 모습 봅니다만은 좀 지도자의 길을 좀 안 하신 건가 아니면 타이밍을 놓치신 건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은퇴하고 나서 지도자 꿈을 꾸고 있다가요. 이제 예. 제가 사실은 은퇴하고 그 은퇴식 입장 수익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뜻깊게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네. 그때 청소년 야구 대회를 열어줬는데 아이들이 이제 너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누군가가 좀 해야 되겠다라는 나름대로 또 사명감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뉴욕 양키즈에 연수 받고 이제 코칭이 가려 그러다가 다 네. 취소를 하고 아.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지금 9년째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 혹시 지금이라도 지도자의 길을 좀 선회하거나 하는 건 뭐 타이밍이 안 맞는 건가요? 지금도 사실은 이제 제가 야구 해설을 지금 하고 예.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연수나 이런 거 따로 못 갔기 때문에요. 네. 이제 그 해설하는 게 굉장히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계속 또 공부해야 되고 또 그 중계 있는 날은 거의 뭐 하루 전날 계속 밤새고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대신 지도자 길을 그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불러준다 그러면은 또 가는 거고 또 아니면은 또 어차피 네. 제가 이렇게 또 가고 있는 길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고 혹시 불러주면은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접었다고 팬들이 그렇게 뭐 단정해서 생각할 건 아니네요. 예, 접었다고는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아무래도 좀 친정팀이었던 삼성이 좀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뭐 아무래도 또 저를 가장 아끼고 사랑해 주신 분들은 저희 그 또 제가 뛰었던 그런 또 예. 팀에서 불러준다면은 또 더 이렇게 네, 갈 수 삼성 있겠죠. 팬들이 좀 요동을 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말씀 나온 김에 지난 시즌을 기준으로 한다면 내가 만약에 그 지난 기준으로 좀 이 팀을 한번 맡아보고 싶다. 그렇게 뭐 여쭤봐도 그것 좀 될까요? 제가 이제 뭐 지금 네. 그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앞서 나가는 것 같고요. 해설위원이시기도 하니까요. 예, 네, 제가 알겠습니다. 그까지는 중간에서 또 잘 그 네. 야구로서 또 우리 팬들 좀 즐겁게 해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친정팀에 대한 애정을 처음부터 좀 확인을 하고 다시 또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앞서 그 해설위원 얘기하셨는데 중계할 때 사실 저희들도 방송하면서 요즘에 댓글로 좀 걱정되고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렇습니다. 중계할 때 좀 어떠세요? 신경 많이 쓰이실 것 같은데. 이제 처음에 제가 은퇴하고 나서 예. 처음에 막 시작할 때는 나름대로 현역 시절에는 뭐 좋은 선수로 평가받고 뭐 이러다가 좀 자신감 있었어요. 그거 좀 어떻게 보면 좀 자만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막상 해보니까 네.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현역에 해왔던 그런 것들 경험이 한 두세 게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미천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거부시했다가 그래서 1년 네. 지나고 나서 공부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공부하시나요? 공부도 뭐 야구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제가 이제 아무래도 지역에 있다 보니 사투리도 많이 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스피치 학원도 다니게 되고 스피치 학원을 다니셨어요? 예, 했는데 네. 아직 요거밖에 안 됩니다. 아, 네. 안 되지만은 예, 그래서 용어라든지 이런 선택 이런 것도 잘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나름대로는 뭐 공부 많이 하고요. 네. 또 야구란 게 끝이 없어가지고 뭐 공부도 마찬가지지만은 계속 공부를 또 해야 됩니다. 야구도 계속 트렌드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네. 특히 해설하는 사람들이 좀 더 앞서 나가가지고 이렇게 더 열심히 더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최근 야구의 가장 큰 트렌드 화두는 무엇인가요? 예. 해설위원이 보실 때. 트렌드는 이제 아무래도 그 저희 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네. 지금은 뭐 저희 때는 그 3할 타자가 한 5명밖에 안 나왔지만 지금은 막 30명, 한 50명씩 나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만큼 야구가 많이 바뀌었고 또 이제 저희 때는 뭐 메이저리그 이런 것들 전혀 접해보지 못했지만은 네. 이제 선진 야구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뭐 타격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때하고는 또 완전히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어떤 그런 생각이나 마인드 또 뭐 기록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지금 배울 게 지금 또 한참 너무 많아요.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엄청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지금 시대를 좀 잘못 만나서 예를 들어 지금 좀 선수를 했으면 더 나았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래도 그때가 나았다고 보세요? 솔직히 뭐 지금 하면은 더 나을 수는 있죠. 지금은 벌써 요즘 뭐 보면 FA나 이런 게 굉장히 네. 가치를 좀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예. 물론 뭐 저희 때도 좋긴 했지만은 그래도 뭐 저는 나름대로 저희 시대 때 나름대로 또 최고는 아니지만은 가까이 소리를 좀 들었기 때문에 기록의 후회는, 사나이신데요. 예, 후회는 전혀 없고요. 네.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양준혁 씨 어떤 선수 시절에 대한 미련이 남았나 봐요. 계속 옛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얘기를 좀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달이죠. 야구재단 희망더하기 자선 야구대회를 열었는데 이게 지금 7년째 계속 개최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이제 희망 자선 야구 대회는요. 이제 현역 프로야구 선수들이 한 50명 정도 거의 올스타급 선수들이 네. 참여를 해서 또 자선으로 또 아주 그 이벤트 경기입니다. 예, 이벤트 경기로서 이제 팀을 나눕니다. 이제 그 양신 팀 그리고
반대편에는 우리 그 이종범 저랑 항상 네. 라이벌로 했던 지금 이정구의 아버지죠. 네. 예, 팀을 나눠서 그럼 이렇게 종범신인가요? 예, 종범신 팀. 아, 예. 종범신 팀. 제가 네. 저는 이제 양신 팀 예. 이렇게 갈라가지고 그렇게 경기를 진행을 합니다. 그 선수 구성은 뭐 직접 하세요? 아니면 이종범 선수랑 직접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선수들이 결정을 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양준정 야구 재단에서 다 주최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제 이종범 코치도 저희들이 이제 모시고 오는 입장이고. 네. 다 선수들이 제가 일일이 다 섭외를 다 해서 그렇게 이제 뜻이 좋다 보니까 선수들도 기꺼이 기쁜 네. 마음으로 예, 다 이렇게 참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뜻도 좋고 자선 행사라서 뭐 그래도 경기다 보니까 경쟁심은 생길 것 같은데 종범신과의 경쟁이 좀 다시 살아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자선 경기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조금 네. 또 이벤트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이걸 뭐 이기겠다 이런 것보다는. 네. 약간은 좀 그런 건 있어요. 네, 제가 어떤 항상 예. 현역 시절에 이종범 코치한테 맨날 좀 이렇게 이종범 선수 항상 1등이고 저는 항상 2등이었거든요. 당시에? 예, 네. 그때는 현역 때는 그래서 이기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네. 제가 신인 때는 제가 좀 그 신인왕을 받아서 한 번 이겼는데 예. 그 다음부터는 계속 졌습니다. 예, 그래서 팀을 나눠서 또 게임을 하는데. 네. 게임을 해서 하면은 또 계속 또 지네요. 아 여기선 또 지세요? 네. 예, 여기서도 계속 집니다. 예, 그때 7년째 했는데 돼서, 그러니까 2승 5패했어요. 2승 5패? 그럼 예. 5패 하신 거예요? 5패한 거죠. 아, 네. 그럼 종범 씨는 뭐라고 하세요? 이런 경기 치르고 나면 양준혁 이사장한테 뭐라고 하시나요? 근데요, 이제 네. 그 항상 탑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는 이종범 그 코치를 좀 라이벌로 생각하는데 네. 탑에 있는 사람도 절대 2등하는 사람을 라이벌로 생각 안 해요. 그럼 누가 라이벌로 물으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자기 자신이 라이벌이라 그래요. 아, 그렇죠. 항상 1등을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양준혁 씨는 라이벌이 누구시죠? 저는 이종범 코치라고 생각을 하죠. 지금도? 네, 근데 1등은 그렇게 안 받아주죠. 아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 나오신 그 이 양 팀의 선수들 몸값만 다 합쳐도 굉장할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죠. 예. 네, 말 그대로 어마어마할 텐데 어마어마합니다. 다 무상으로 참여하시는 건가요? 예, 다 무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주고 있고요. 예. 다들 뭐 와서 뭐 아무래도 이제 자선으로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뭐 기쁜 마음으로 와서 되게 즐겁게 또 드리고 이 게임은 뭐 이렇게 승부를 가르는 그런 게임이 아니거든요. 네. 예, 우리 팬들을 즐겁게 하려고 되게 선수들이 재밌게 이렇게 경기를 플레이를 합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투수가 타자가 되기도 하고 타자가 투수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게 이제 거. 어떻게 보면 저희의 그 자선 야구의 좀 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하냐면은 네. 특히 12월 달에는 예. 예를 들어서 투수가 와서 전력 투구를 하고 그러면 자칫하다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수 보호 차원이군요. 보호 차원일 수도 있고 예. 또 그리고 팬들은요 이런 네. 모습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투수가 타자를 해보고 네. 또 타자가 투수하는 이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 되게 팬들이 즐겁게 생각하고 오히려 올스타전보다 더 재밌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 야구 대회 시고자로 또 모델 한현민 씨가 나섰던데 그렇습니다. 두 분이 좀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현민 군은 사실은 그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 얘기했던 그 멘토리 예. 야구단 멘토리 야구단? 멘토리 야구단 네. 유소년 야구단인데 그 야구단이 이제 그 가정형편 어렵고 또 네. 이제 다문화 애들 이 친구인데 여기 제일 먼저 이 친구가 1기로 들어온 친구예요. 그 야구단에? 예. 그래서 어릴 때는 되게 쪼맨했죠. 네. 예, 되게 쪼맨한 친구가 지금은 세계적인 모델이 됐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한현민 군을 갖다가 제가 야구 선수로 좀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야구단에서도. 예, 그때도 좀 호리호리하면서 키가 좀 크겠더라고요. 지금 키가 저만큼 네. 190이나 지금 컸던데 키가 좀 크고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야구 선수로 좀 키우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저희 재단에서는 어떻게 보면 야구장이 좀 없어요. 이 선수를 키우려면은 일주일에 한 5번, 6번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여건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선수를 못 키워냈는데 나중에는 이 친구가 이렇게 훌륭한 모델로 또 성장하게 돼가지고. 그러면 뭐 한현민 씨를 키웠다고 해도 무방한가요? 그런 표현이? 뭐 제가 다 키운 건 아니지만은요. 조금은 이렇게 조금 관여를 했다. 관여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현민 씨도 모델을 넘어 어느 연예인 정도의 어떤 방송인 선상에 올랐는데 방송인들도 요즘 야구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연예인 야구단 하시는 분들 중에는 좀 야구 선수들이 긴장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연예인 야구단에서요? 네. 뭐 긴장할 만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은
야구에 대한 열정 이런 거는 대단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진짜 프로 선수급 정도로 네. 그 제가 또 친한 안재욱 씨나 뭐 이휘재 이런 친구들은 정말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두 친구는 야구인이다. 야구에 대해 열정만큼은 야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예, 저는 야구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또 같이 야구하고 있는 네네. 또 그 형님 있어요. 이제 박철민 형님하고 그리고 이병진 뭐 이런 친구들은 저희 같은 그 사위인 팀에서 같이 야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구에 대한 열정만큼은 또 인정하신다 이런 말씀이고 야구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은퇴 당시에 거의 뭐 앞서 좀 겸손하게 계속 2인자였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기록의 사나이로 저희들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18시즌에 걸쳐서 달성했던 최다 안타 기록이 있었는데 최근에 박용택 선수가 또 이걸 깬 건가요? 제가 정확히 깼습니다. 모르겠는데 깼나요? 작년에 네. 제 기록을 뛰어넘었어요. 그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깼을 때? 아 근데 뭐 제 기록은 불멸의 기록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 군대도 갔다 왔고 또 대학교도 갔다 왔기 때문에 또 마지막에는 그 한 2, 3년 더 할 수 있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내가 다 채웠다 그러면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누군가가 좀 깨주길 바랬는데 박용택 선수가 이제 그 기록을 깬 겁니다. 근데 사실은 박용택 선수보다 이제 그 제가 있었던 팀에 박한희 선수가 깰 줄 알았거든요. 박한희 선수. 예, 박한희 그리고 장성호 이 선수 깰 줄 알았는데 조금 뭐 부상도 겹치고 결국은 나이 들어서 꾸준하게 잘하는 선수가 그 이 기록을 깨는 건데 박용택 선수는 정말 부상 없이 정말 꾸준하게 또 나이 들어서도 또 타격은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박용택 선수가 정말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박용택 선수는 한 4년, 뭐 제가 길게 한 4년, 5년까지도 충분히 선생을 더 이상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 기록도 계속 박용택 선수가 좀 깨고 갈 거라고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384개가 돼 있는데 2,384개? 지금 2년을 또 계약을 또 LG 구단하고 또 했고요. 예, 그 이후에도 제가 볼 때는 한 3년, 4년 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조금 뭐 무리긴 하겠지만은 근데 이 기록이 깨기 쉬우면은 그건 누가 별로 좀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3,000안타도 충분히 가능은 하다. 쉽지는 않겠지만은 앞서 말씀하신 뭐 부상이라든지 이런 변수가 없다면은 그렇죠. 가능한 숫자이다. 지금 1년에 한 150개 정도씩 쳐내거든요. 그렇군요. 앞서 그 첫 질문에서 바로 삼성 얘기를 하셨는데 뭐 양준혁 씨하고 삼성은 뭐 때려 뗄 수 없고 본인도 뭐 첫사랑이라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연인 뭐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몇 년간 성적이 좋지 않잖아요. 바라보는 좀 심정이 물론 이제 해설위원이다 보니까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해야 되는 부담감도 있겠지만 삼성 보시면 어떠셨어요? 좀 많이 좀 안타까웠죠. 예, 항상 진짜 삼성 라이온즈하면은 그 정말 그 우승 4연패도 하고 저 때도 우승 3번이나 하고 굉장히 참 좋았었거든요. 좋았었는데 좋은 선수들이 좀 많이 좀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최영우 또 그리고 뭐 박성민 선수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뛰고 있는 오성환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좀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좋은 선수들이 많이 빠져서 결국은 조금 좀 힘들어졌죠. 그렇지만은 올해부터는 조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요? 예, 올해부터 이제 젊은 연근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고요. 또 중간 투수라든지 선발 투수가 좀 잘 갖춰졌고 타격만 조금만 더 뒷받침되고 이렇게 하면은 올해는 5강 안에 좀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올해는 5강 그렇습니다. 안에. 네, 말씀 나온 김에 좀 유력해 보이는 우승팀이 있으세요? 이번 시즌? 예, 이번 시즌에는 올해도 역시 좀 SK가 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산이 원래 좀 천하무적이라 해도 할 정도로 전력이 좋았었는데 이제 양의지 선수가 또 NC로 가는 바람에 좀 핵심 전력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좀 두 팀이 좀 좀 각축점을 갖출 것 같고요. 또 기아라든지 올해는 또 되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영향도 그 공인구 반발 개수 좀 조정하는 그 문제도 좀 야구계에서는 화두인데 올해부터 바뀌는 거잖아요. 올해부터 바뀌는 겁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어떤 팀이 좀 유리할까요? 이렇게 바뀌면. 글쎄요, 이제 뭐 아무래도 투수가 더 강한 팀이 좋을 것 같고요. 예, 좋을 것 같지만은 이제 반발 개수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결국은 좋은 투수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예, 지금 각 팀에 보면은 원투펀치들이 다 어떻게 보면 외국인 투수로 다 이렇게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선수들이 더 나와야 되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은 아마추어라든지 이런 데에 좀 많이 좀 등한시돼 있어요. 특히 초, 중, 고등학교 야구에 좀 많이 등한시돼 있는데 네. 이런 좀 좋은 선수들이 풀뿌리가 되는 아마추어 야구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지원을 네. 해서 좋은 선수들은 결국은 많이 나와야 지금 현재 우리가 뭐 FA 뭐 몇백억씩 받는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좋은 선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네. 기존하는 선수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럼 육성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수 육성에 좀 더 관심을 그렇죠. 가져야 된다. 네. 끝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이제 해설위원도 되셨고 어떤 야구계 이제 대선배이신데 최근에 좀 잡음도 많았잖아요. 그런 거 네. 지켜보시면서 좀 야구 선배로서 좀 어떤 조언도 끝으로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네. 예, 진짜 우리 특히 선수들이 좀 더 이제는 좀 인식을 좀 더 바르게 해야 되고 야구만 잘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인성이 갖춰진 그런 좀 훌륭한 선수로 좀 커서 특히 우리 팬들을 좀 더 기쁘게 하고 네. 또 좀 기부도 좀 많이 하고 또 이런 좀 좋은 일들 좀 이렇게 앞장서서 우리 또 선수들이 그런 일을 좀 더 잘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양신으로 부르고 싶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양신 양준혁 이사장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스포츠계에서도 어디에서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 엄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숨어서 지내고 있는 분들께 제가 무슨 힘이 되겠냐마는 한마디 정도는 전해드리고 싶어요. 안 숨으셔도 돼요. 안 숨어도 되고요.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정말로. 피해자 측에는 하실 말씀은 따로 없으십니까? 오늘이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소명하실 수 있는 자리인데요. 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법정 취지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조금씩 결은 다르지만 오늘 하루 이 성폭력과 관련된 뉴스들이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매일같이 악몽에 시달렸다. 제2의 제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용기를 냈다. 쇼트트랙 선수였던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체육계를 비롯한 각계의 성폭력 문제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퀵터뷰는 배복주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상임대표 연결해서 이 문제 좀 다각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복주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은 자꾸 연결할 일이 좀 없어져야 할 텐데 또 다시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자, 1년 전에 서지현 검사가 이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이제 미투 운동에 불을 지폈다면, 자, 심석희 선수의 고백 일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이제 두렵고 자책감이 있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사회적으로 체육계에 큰 경종을 울리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용기 있는 행동이다. 자, 일단 그 심 선수의 진술을 토대로 얘기를 해보면 운동을 계속할 생각이 없냐 이렇게 협박했다고 지금 주장이 나왔거든요, 폭로가.
이 말을 들으면 여기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다고 보는데 사실이라고 하면 어떻게 들리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권력형 성범죄에서 가장 예. 중요한 거는 그 개인의 미래를 두고 개인의 삶을 두고 그렇게 협박하는 것은 사실 비단 체육계뿐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권력 관계가 노인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고 네. 아마 심석희 선수 입장에서는 이거는 본인의 삶과 동일한 운동을 못한다는 것은 입을 막게 하기에 충분한 협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심석희 선수 어떤 팬의 응원을 통해서 이런 고백까지 이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2의 제3의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체육계는 실제로 지금 물론 잘 드러나지 않는 분야라고 저희가 앞서 보도도 했지만 사실 고질적으로 발생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상이 혹시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사실 실상 체육회에서 발표하는 자료 스포츠 인권센터에서 접수되는 상담 자료는 있지만 사실 그렇게 크게 두각되게 신고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스포츠 인권센터가 대한체육회 안에 있는 센터이고 다 보니 선수들이 좀 신뢰하고 신고할 수 있는 곳인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혹시 그러면 그 대표님이 계신 그 상담소로 관련해서 접수가 된 사례는 없었나요? 예, 저희는 이제 전국 성폭상담소협회에는 전국에 130여 개의 상담소가 이제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스포츠 선수들이 이제 상담을 가끔 하긴 하지만 신고에 이르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신고를 했을 때 운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거나 내지는 이 상황을 자기가 어떻게 직면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에 고민을 상담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심석희 선수처럼 고소를 한다든지 신고를 하는 경우는 드물게 있죠. 예. 일단 접수가 들어와서 신고가 들어와야 어떤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지금 보면 정부에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네네. 일단 이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이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문가로서 지켜보셨습니까? 반드시 필요한 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조건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전수조사는 사실 외부의 독립된 기관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민간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될 것 같아서 정부 측에서 조사를 하는 건 너무 바람직한데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그런 좀 객관성이나 전문성을 좀 가질 수 있는 기관과 사람이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 좀 단체에서 참여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이를테면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부 기관이긴 하지만 외부 기관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민간에서 이제 이런 성폭력 관련 전문가들이 이런 전수조사를 하는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 자문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이기 때문에 어떤 그 조사 방식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조사 좀 접근해야 한다고 보세요? 조사 방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1:1 면담 방식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설문지의 구성 자체가 실제로는 있었냐 없었냐 이런 것보다 이 체육계의 문화가 어떠했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문이 설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또 면담 방식에 있어서 상담에 역량이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심리적 안정이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피해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 많은 실체가 좀 드러나기에 방법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저희가 그 안희정 전 지사 관련해서 전화 인터뷰를 했었을 때도 2차 피해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재판을 통한 2차 피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마침 오늘 그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좀 문제는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2심에 있어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소송 지휘권 자체를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전환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1심 때보다는 이제 재판의 내용이 이제 무차별하게 나가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소송 지휘가 잘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다만 이제 이 결과가 이제 피해자에게 좀 제대로 된 처벌로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심은 굉장히
성폭력 사건의 룰에 맞게끔 소송 지휘를 하고 있는 부분은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 심석희 선수 문제도 그렇고요. 또 앞서 그 안희정 전 지사 관련해서도 그렇고 저희가 이런 문제를 다룰 때 가해자보다는 이제 피해자 중심에서 보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 지금 관련해서 언론의 어떤 보도 행태라든지 좀 피해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여전히 아직도 성폭력 사건 자체에 대한 본질의 접근은 피가해자의 권력의 문제이고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여러 가지 맥락과 배경이 되게 중요한데 예.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대부분 이제 그 관계의 성적인 행위 그리고 성적 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자의 어떤 지나친 그 피해자의 피해자다운 모습 네. 그리고 지나친 가해자의 되게 나쁜 모습을 부각하는 방식의 그런 언론 내용보다는 네. 좀 더 사건이 왜 이 피해자가 피해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였는지를 좀 더 살필 수 있는 그런 네. 언론의 보도 태도 그리고 또 예단하거나 내지는 통념보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한 보도 태도 그리고 또 하나는 되게 자극적이나 선정적인 표현보다는 이 사건이 어떤 피해자의 어떤 상황에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네. 그런 접근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배복주 전국 성폭력 상담소 상임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 상습 폭행뿐 아니라 성폭행까지 당했다며 고소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치소 수감 중인 조 씨를 조사하기로 했고 정부는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와 전수조사 등을 약속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후 특별 열차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만찬을 한 데 이어 오늘은 경제기술개발구를 시찰하고 시 주석과 오찬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일자리는 전년보다 9만 7천 명 느는 데 그쳐 증가폭이 9년 만에 가장 작았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올해 목표인 15만 개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올해 검찰에 출석하기에 앞서 대법원에서 대국민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와 김명수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례 없는 특권을 바라는 제왕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기존 폭행 사건과의 연관성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2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조사했고 조만간 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코치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 선수는 고등학생이었던 지난 2014년 여름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2달 전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가 오는 14일 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대책을 논의합니다. 연맹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조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를 인지했고 매우 당혹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연맹관리위원회는 심석희 선수에 대한 폭행 혐의로 이미 영구 제명된 조재범 전 코치를 추가 징계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오후 서울 광화문 도로에 있던 택시에서 불이 나 60대 기사가 병원으로 이동됐습니다. 네, 스스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되는데 평소 카풀 정책 등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듣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어떻게 된 일이죠? 네, 오늘 오후 6시쯤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부근 KT 빌딩 앞에 있던 택시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5분 만에 꺼졌지만 택시기사 65살 임모 씨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한강성심병원에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 유서나 인화물질 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차 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임 씨가 스스로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 택시 운송조합 측은 임 씨가 경기도 수원시에서 일하는 개인 택시 기사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평소 카풀 서비스 등 정부의 택시 정책에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동료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말해 주변에서 말린 적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주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들은 관련 입법 처리를 강행된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위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난 7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은 2017년에 보고서로 제출돼 이미 노동자 위원이 반대했던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내용을 더욱 누더기로 만든 개약 법안이라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총파업 여부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어제 신임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무비서관과 춘추관장 등 비서관 6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2기 참모진 개편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특히 이번 개편엔 언론인 출신 2명이 포함됐는데 MBC와 한겨레신문 노동조합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면서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 전 비서실장과 수석에 이어 새 비서관 6명을 임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송인배 정무비서관의 자리에는 복기왕 전 충남 아산시장이 임명됐습니다. 권혁기 춘추관장의 후임에는 유송화 제2부속비서관이 이동합니다. 제2부속비서관에는 신지연 해외언론비서관이 임명됐고 그 자리에는 김혜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를 발탁했습니다. 반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국정홍보비서관에는 여현호 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 문화비서관에는 양현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이 임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총선 출마 준비를 위해 이번에 청와대를 떠나는 권혁기, 송인배, 남효원 비서관과 점심을 들면서 그동안 고생했다고 격려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공식 업무 첫날 청와대 전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성과를 내는 청와대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치열하게 토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현재 공석인 의전비서관과 고용노동비서관, 과학기술보좌관은 적임자를 찾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어서 2기 참모진 개편을 매듭짓고 집권 3년 차를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 개편에선 국민소통수석과 국정홍보비서관이 최근까지 언론사에 근무하다 청와대에 직행했습니다. MBC와 한겨레신문 노동조합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네,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빚었습니다. 조 후보자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대선 백서에 기재가 됐기 때문인데요. 조 후보자 본인은 전혀 활동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민주당도 행정적인 착오로 이름이 잘못 올라간 것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야당은 지명 처리를 요구하면서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대 대선 과정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선거백서입니다.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명단도 수록됐는데 공명선거특보에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캠코더 출신 조혜주를 임기 6년의 선관위원으로 임명하여 내년 총선과 연이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인터넷에 올라온 백서에서 최근 조 후보자 내용이 삭제된 것을 지적하며 은폐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후보자가 이 공명선거 특보로 실제 임명이 됐었고 그 임명과 관련된 히스토리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민주당 특보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며 검증 과정에서 인터넷에 잘못 올라온 것을 발견하고
삭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야당이 보이콧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민주당은 행정착오로 후보자의 이름이 잘못 기재됐고 실제 공명선거특보로 임명된 사람은 없었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면 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지적하면 된다며 일방적 보이콧을 비판했습니다.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전현직 위원들을 사례로 정치적 편향성이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선관위원이 되기 전에 정당 활동을 했느냐, 정당에 가입했느냐, 어떤 정치 활동을 했느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두 9명으로 선거사범에 대한 조사권을 가진 사무처를 감독하고 유권 해석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직 위원의 경우 법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후보자의 결격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일본 전범 기업인 신일철 죽음에 한국 내 자산이 압류됐습니다. 한국 자산인 P&R 지분 가운데 4억여 원어치를 팔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제징용 전범기업 신일철 죽음의 한국 자산 압류 결정이 내려진 지 엿새 만에 압류 명령 효력이 생겼습니다. 지난 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신일철 죽음의 자산인 P&R 주식 8만 1000여 주를 압류하라고 결정한 서류가 P&R 측에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신일철 죽음은 4억여 원어치 주식 8만 1000여 주를 팔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신일철 죽음은 포스코와 합작 투자해 제철 부산물 자원화 기업인 P&R을 한국에 세웠고 주식 234만여 주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말 신일철 죽음이 강제징용 피해자 95살 이춘식 씨 등 4명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신일철 죽음은 이를 무시했고 피해자의 압류 신청 끝에 한국자산 일부가 묶이게 된 겁니다. 신일철 죽음 측이 배상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압류가 풀릴 수 있지만 계속 거부한다면 주식을 강제로 팔아서 현금화하는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협의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협의를 위해서 일단 매각명령 신청하지 않았고 압류까지 나아간 것이고요. 대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저희 역시도 생존에 계신 피해자의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은 모두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우리나라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국내 업체의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이 상반기 안에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삼성과 LG 등 국내 업체들은 스마트폰 보증 기간을 기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1년으로 정했는데 일부 다른 국가에서는 2년을 적용해 국내 소비자를 역차별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제품 수명이 짧은 소모품인 배터리는 보증 기간을 1년으로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3.1절 태극기 집회에서 세월호 추모 조형물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단체 회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수단체 회원 52살 문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1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부정채용 혐의를 받는 오현득 국기부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 원장은 지난 2014년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인물에게 혜택을 주려고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며 LG화학 자회사인 농약 제조사 팜한농을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내볼 고발자 46살 이종원 씨가 공익신고 이후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는 등 5년간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악용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KBS 또 수신료에 대해서 강제 징수를
금지함으로써 이 KBS의 이 편향성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야당 의원 시절에 대변인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지나치게 쓸데없이 국정 발목을 잡은 것도 있다 하는 그런 반성을 합니다. 근데 지금 KBS 수신료 인상 논의가 상당히 그런 부분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제가 2007년에 야당 의원님들 말씀하신 회의로 그리고 뭐 이렇게 기사 자료를 보니까요. 현재 KBS 재원 구조하에서 무작정 공익적 프로그램을 확대하라고 요구할 수 없는 만큼 일단 수신료를 인상하고 나서 방송을 이 정도밖에 하지 못하느냐고 지적하는 게 문제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성 문제는 이렇게 광고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총 25건의 법률안과 요거는 빼주시오. KBS 수신 인상안은 나중에 하시죠. 저희가 다른 법안 상정은 저희가 동의를 하겠는데요. 수신료 인상안만 빼고 자당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또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국회가 침해할 이견이 지금 제시된 그런 방송법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좀 더 하고 나머지 91건에 대해서는 오늘 의결을 했어요. 이제 이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 의지도 또 할 방법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사회가 투명화가 되기 때문에. 네. 대통령 방위 선거를 잘 방어한다. 대통령 행사를 지키다 편집을 한다. 정부를 갖다가 이것을 밟아가지고 되겠냐고요. 직접적인 원인도 아닌데도 그 배가 50% 정도 줄어들면 무조건 탈취시키고 이게 하는 것도 맞는 거죠 이게. 그러다 선장 네가 알아서 판단하면 안 되죠. 아니 내가 진짜 그렇게 나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십니까? 언론의 협조를 구한 데 대해 언론 통제로 둔갑시키며 터무니없는 정치적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언론은 통제의 대상도 아니며 통제가 용납되는 현실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언론 통제 운운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언론인 전체에 대한 모독일 것입니다. 이런 내로남불, 모렴치 정권을 도와주는 게 홍위병 언론입니다. 홍위병 언론의 선두주자격으로 KBS가 나서고 있습니다. 자, 유리창이 깨져 있는데 누구의 뒷모습일까요? 네, 방화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는 소방관입니다. 소방관. 퇴근 후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소방관들이 인근 상가에서 불이 나자 이 사복을 입은 채로 불길을 잡았고 손님을 대피시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열쇠 점포에서 불이 났고 바로 옆 8층 상가 건물로 번질 기세였는데 퇴근 후 귀가하던 정기영 소방위가 화재 현장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갓난아기 아빠였던 정 소방관이 육아를 위해서 식사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고 그 덕에 화재를 목격해 초기 진화에 나선 거죠. 불은 15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 역시 크지 않았습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네, 안희정 전 지사와 관련된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고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안 전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추가 소식이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큐 오늘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